D. 충동과 의지. 19세기 중에 무의식의 철학적 기초가 상당한 정도로 세워졌다면 19세기 말에는 대략 동시에 서로 무관하게 유럽의 여러 다른 곳에서 무의식을 실험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분야의 선구자는 프랑스의 피에르 자네와 구 오스트리아의 지그문트 프로이트였다. 자네는 주로 형식적 측면의 연구에 그리고 프로이트는 시민성 증상의 내용에 기여했다. 나는 여기에서 무의식적 내용의 의식으로의 변환을 상세히 묘사할 입장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겠다.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은 이른바 시민성 증상의 구조를 무의식적 과정에 관한 가설로 설명하는 일이었다. 신경증 증상학의 측면에서 프로이트는 꿈이 무의식적 내용을 매개할 수 있음을 추정하게 하였다. 이때 그가 무의식의 내용이라고 발견해낸 것은 완전히 의식화할 수 있고 따라서 다른 조건에서도 개인적 성질의 의식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에게 무의식적 내용들은 도덕적으로 양립될 수 없는 성질 때문에 억압된 것들인 듯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망각된 내용들처럼 과거의 어느 때에 의식되었고 의식의 측면에서 어떤 반작용이 일어나 의식의 문턱 아래로 들어가 버려 상대적으로 재생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잃어버린 내용은 길잡이가 되는 연상, 즉 의식에 보존되어 있는 특징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기억술 훈련에서처럼 재생할 수 있었다. 망각된 내용들이 그 문턱 값에 내려감으로써 재생될 수 없는 데 비해 억압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재생 불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의식에서 억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최초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당연히 무의식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될 만한 억압 현상으로 해석되었다. 무의식의 내용은 이전에 의식되었으나 지금은 상실된 요소들을 말했다. 후에 프로이트는 원시적 기능 양식의 형태를 지닌 원초적 잔재들도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이건 역시 개인적 차원에서 해석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무의식적 정신은 의식된 마음의 문턱 아래에 있는 부속물인 듯 보인다. 프로이트에 의해 의식화된 내용들은 그것이 지닌 의식 가능성과 본래의 의식성 때문에 가장 수월하게 재생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무의식적 정신에 대해서 의식의 저편에 어떤 정신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다. 아직 재생 가능한 망각된 내용 역시 같은 사실을 증명한다. 이 내용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충동 영역과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무의식적 정신의 성질을 밝히는데 이 내용들은 별반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충동 영역을 생리학적으로, 즉 주로 선기능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생각은 내분비, 즉 호르몬에 관한 현대적 학설로 강력하게 뒷받침된다. 그러나 인간의 충동에 관한 학설은 충동을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수와 한도를 확정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다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점에서 견해가 서로 많이 갈라지고 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충동이 생리학적 측면과 심리학적 측면을 지닌다는 것이다. 상부와 기능 하부에 대한 자네의 견해는 이것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관찰과 경험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심리적 과정들이 모두 어떤 식으로든 기질적 토대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심리적 과정들이 유기체의 총체적 삶에 편입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기체의 역동성, 즉 충동의 한 부분임을 또는 특정 관점에서 보았을 때 충동 활동의 결과임을 증명해 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신이 예외 없이 충동 영역에서 그리고 충동 영역의 기질적 토대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시몬 그 자체는 생리적 화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몬은 무생물의 본성을 지배하는 엔트로피 법칙과는 달리 생명과 더불어 자연 법칙의 즉 통계적 질서를 더 높은 비자연적 상태로 변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연 요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명이 무기물 상태에서 유기물의 복합성을 창출해내듯이 정신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체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알려져 있는 물리적 자연 법칙으로는 도출할 수 없는 고유의 법칙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어느 정도 그 기질적인 것에 바탕을 둔 과정에 의존한다. 어쨌든 그러한 데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충동의 근원은 기능의 하부를 지배하고 이와는 반대로 상부는 기능의 주로 정신적 부분에 상응한다. 하부로서는 비교적 불변인 자동적 부분을, 상부로서는 기능의 인위적이며 변할 수 있는 부분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즉, 우리는 언제 정신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가? 생리학적인 것에 대립되는 정신적인 것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는가? 두 가지 모두 생명 현상이지만 하부라고 표현되는 기능 부분이 분명히 생리학적 측면을 지닌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것의 존재 여부는 호르몬과 결부된 것처럼 보이고 또한 그 활동은 강박적 성격을 띈다. 충동이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리버스는 충동의 본성에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반응이 있다고 보았는데, 즉 기능이 완전하게 행해지거나 전혀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강박적 성격의 특수성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서 정신적인 것이라고 표현되고 또한 그렇게 느껴지는 상부는 강제적 성향을 잃어버리며 자의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본래의 충동과는 반대되는 것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고찰에 따르면 정신적인 것이란 기능의 유일한 결정자로서 기능을 한 가지 기제로 경직시키는 본능의 형식과 그 강박성으로부터의 기능의 해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 조건이나 성질은 기능이 외적, 내적 제약에서 벗어나 더 폭넓고 자유롭게 사용될 때, 다시 말해 기능이 다른 근원에서 동기 유발된 의지에 사용되려고 할 때 시작된다. 나의 계획을 앞질러 말하게 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약 우리가 정신적인 것을 생리적 충동 영역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위의 경계선을 긋는다면 마찬가지로 위에도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충동적인 것들이 점차 자유롭게 됨에 따라 상부는 마침내 기능이 내재하는 에너지에 따라 충동의 원래 의미에 따르지 않고 이른바 정신적 형태를 취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이는 충동 에너지의 실질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적용 형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충동 속에 발달 경과 중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생물학적인 것과는 다른 목적의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동의 의미나 목적은 그리 명확하지 않다. 정식 영역 내에서는 기능이 의지의 영향으로 바뀌거나 다양하게 수정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충동의 체계가 사실상 조화로운 구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내적 충돌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충동은 다른 충동을 방해하고 억압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록 충동이 개인의 존재를 가능하게는 하지만 그 맹목적인 강박적 성향이 종종 상호 간의 간섭의 계기가 된다. 강박적인 충동성으로부터 자의적인 사용으로 나아가는 기능의 분화는 존재를 유지해 나가는 데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의 분화는 충돌이 생겨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의식의 통일성에 항상 되풀이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해리를 일으키게 한다. 정신 영역 내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의지가 기능에 영향을 준다. 의지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의지 자체가 다른 에너지 형태를 압도하거나 적어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내가 정신적인 것이라고 정의하는 이 영역에서 의지는 궁극적으로는 본능에 의해 동기 유발이 된다. 그러나 물론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절대적이라면 정의상 특정한 선택의 자유가 수반되는 의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지는 의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에너지 양을 의미한다. 아마도 그러한 종류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진 리비도의 총량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기능의 변화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기능은 그 자체가 극도로 보수적이고 또한 불변인 본능에 너무도 밀착되어 있어서 기질적 변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떠한 변이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의지의 동기 유발은 우선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신의 위의 경계에서, 즉 이른바 원래의 목표에서 기능이 떨어져 나오는 곳에서 본능은 의지 동기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린다. 그 형태의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능은 이제 명백히 본능과는 무관한 다른 결정 요소나 동기에 사용된다. 이로써 나는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의지는 정신 영역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의지는 본능을 강제할 수 없고 정신을 지배할 수 없다. 정신을 지능이라고만 이해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정신과 본능은 그 성질상 자율적이며 두 가지 모두 의지의 적용 영역을 같은 방식으로 제한한다. 내가 정신과 충동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추정하는 것은 뒤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시몬이 아래로는 유기적 물질의 바탕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위로는 소위 정신적 형태로 이행하는데, 이 정신적 형태의 본체는 충동의 유기적 기초만큼이나 알려진 것이 없다. 내가 고유한 정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기능에까지 이른다. 순수한 충동성은 어떤 의식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의지는 경험적 선택의 자유 때문에 기능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 자체의 의식성과 같은 더 상위의 신급을 필요로 한다. 의지는 기능의 목표와는 다른 목표를 알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의지는 충동력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드리쉬가 아는 것 없이는 원하는 것도 없다라고 지적한 것은 당연하다. 자의는 다양한 가능성을 직시하는, 선택하는 주체를 전제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신은 본질적으로 맹목적 충동과 의지 혹은 선택의 자유 간의 갈등이다. 충동이 우세하면 의식 불가능한 요소로서의 무의식의 영역에 속하는 정신양 과정이 시작된다. 이에 반해서 정신양 과정이 곧 무의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현저하게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에는 정신양 과정 외에도 관념이나 자의적 행위, 그러니까 의식 과정 같은 것들이 있다. 이에 반해 충동 영역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뒤로 물러나서 정신량이라는 전문 용어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의지 행위의 영역 범위로 제한한다면 정신이 의식과 어느 정도 동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 없는 의지나 선택의 자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외견상 우리가 이미 늘 머물러 있던 곳, 즉 정신은
의식이라는 공리에 다다른다. 그러나 그렇다면 사실로서 가정된 무의식의 정신적 본질은 과연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